자, 1번부터 얘기하면 재무상태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을 물어봤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재무상태표에는 뭐가 기재가 돼? 자산? 부채? 자본이죠. 이거 고르라는 소리잖아. 그거 아닌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3번이죠. 그렇죠? 이런 건 좀 쉽게 보실 수 있는 문제가 이제 되셔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틀리면 때린다. 진짜로. 이건 때려야 돼. 자, 당좌 자산이 아닌 것은 답은요. 4번이죠. 이게 만약에 제가 건물 이런 걸로 나왔으면은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근데 차입금이잖아. 부채야. 맞잖아. 그래서 요 부채기 때문에 당연히 자산 유예도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틀릴만한 문제들은 제가 좀 깊게 풀고, 좀 쉬운 문제들은 그냥 이렇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3번이요.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요.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거 정의가 뭐였어? 주된 영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자산이었죠. 그래서 얘는 물리적 형태가 없고요. 그 다음에 1년 이상 혹은 초과라고도 얘기한다고 했었죠. 장기간 사용 목적일 때 우리 무형자산을 구분을 했었지. 그래서 이것에 인식 요건은 뭐가 있었어? 식별 가능성, 그 다음에 가능성, 통제 가능성,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었죠. 그렇죠? 자,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무형자산을 부를 수가 있다. 자, 그럼 무형자산의 종류는 무슨 권, 단 전세권 제외된다. 그 다음에 개발비, 맞죠? 그 다음에 영업표현애들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자, 그러면 이런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 했을 때 우리 감가상각을 먼저 했었죠. 그렇죠? 자, 감가상각은요. 원칙적으로는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썼어야 됐고요. 상각 방법부터 얘기할까? 상각 방법은 원칙적으로는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썼어야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우리가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결정할 수 없거나 혹은 영업권이라고 하는 건요. 무조건 정액법 처리했죠. 그렇죠? 답은 나왔지 일단. 1번이죠. 그렇죠? 답은 찍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우리가 맞다는 걸 알 수 있지. 이거는 모르겠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르면 모르겠는데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을 할 때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이요. 무슨 권? 개발비.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자,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기 위해서는 취득원가도 있어야 됐지. 그렇죠? 자, 취득원가는요. 원칙적으로는 유형자산과 동일하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이 났었지. 매입가액에서 매입 할인, 애누리, 환출 뺐고요. 여기 취득 부대비용 더해줬잖아. 그렇죠?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얘 특이한 건요. 영업권이라고 하는 특이한 무형자산은 내부 창출은 불가능하다. 라고 했지. 나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 그때 예시 들었던 거에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잘 기억해봐. 그래서 요거까지 좀 알고 가시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얘기는 안 할게요. 이 정도만 좀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4번 봐봐. 영업권 중에서도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요, 무형자산을 인식할 수 없다고요. 외부적으로 구입한 것만 가능하다고 얘기했었지.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 아시면은 여러분들 요 문제 푸시는 데는 지장은 없으시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요거는 틀려도 돼. 내가 안 가르친 문제야.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지금요, 기말 창고에 재고 금액을 실사한 결과 30만원이었대요. 그러면 실제 창고에 있는 재고 자산은요, 30만원어치가 있다라는 거지. 그쵸? 그리고 얘를 제가 1번 항목, 얘를 2번 항목으로 좀 바꿔서 얘기할게요. 자, 실제 창고에 있는 재고 자산이 이만큼 있대.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소유권 파악이다. 그렇죠? 이거 가르치긴 했구나. 소유권 파악을 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것 중에 내 거 아닌 거는 갖다 버리고, 그러니까 금액을 지우고,
창고에는 없지만 내 거인 건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보자. 자,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하여 현재 운송 중인 재고자산이래요. 자, 이거는 판매를 했잖아. 내가 매출한 재고자산이야. 그리고 도착지 인도 조건인데 아직 운송 중이죠. 그러면 요건 내 거에 포함시켜야지. 그래서 2만 원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탁자로부터 받아 창고에 보관 중인 수탁품이야.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이거는 우리가 위탁자 입장이야, 수탁자 입장이야. 수탁자 입장이지. 그럼 이건 누구 재고자산이겠어? 위탁자 재고자산이잖아. 지금 요거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오히려 빼줘야 되는 거지. 창고에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3만 원 해주면 우리 실제 재고자산은요. 29만 원. 되셨나요? 이게 여태껏 안 나오던 문제 형태라서 요 정도, 요 4번 좀 틀릴만 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이요. 자,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단기 매매 증권은 당좌 자산으로 구분을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으로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단기 시세 차익, 매매 차익을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잖아. 맞죠? 그 다음에 자, 단기 매매 증권 취득과 관련한 거래 원가는요. 거래 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 즉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하나?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런 얘기했어. 모든 자산은요. 취득 부대 비용은 다 취득 원가에 가산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지. 근데 예외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는 애는 취득 부대 비용은요. 얘는 그냥 비용 처리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좀 알자. 4번이요.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 자, 이거는 우리가 아는 네 글자로 바꾸면 얘가 뭐가 될까? 평가손익이야. 제가 미실현 손익과 실현 손익을 말씀드렸잖아. 미실현 손익은 뭐야? 실제로 내 손에 쥔 현금은 없다. 기분 좋고 나쁨만 있는 거라고.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평가손익이죠. 그렇죠? 자, 단기 매매 증권에 발생한 평가손익은요. 오르면 수익이고 떨어지면 비용이었잖아. 그렇죠?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하는 거고요. 이거 은근 6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 자, 회계 처리로 인해서 부채의 증가액은요. 그냥 부채 계정 찾으라는 거잖아. 그래서 부채 뭐 있어? 얘밖에 없어. 맞잖아. 얘만 부채잖아. 나머지는 다 우리 자본에서 배웠던 항목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손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이요. 요것도 좀 틀릴만 했는데. 자, 이익잉여금을 자본 전입한, 자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부터. 이익잉여금을 자본 전입하는 주식 배당 시에는 자본금이 증가하고요. 이익잉여금 감소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제 우리가 이거 계략적으로 좀 봤단 말이야. 하나 더 만들까? 액면금의 다른 주식은 자, 이렇게 있었을 때요. 이건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무상증자를 해요. 무상증자를 하면 이 무상증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주식 발행 초과금을 무상증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상증자를 했을 때 법정 적립금을 무상증자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자, 여러분들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게 뭐야? 성격이? 내가 주식, 그러니까 내 입장에 생각해봐. 나 주주야. 내가 주식을 살 때 좀 더 준 돈이죠. 맞죠?
이게 기업 입장에서 너무 많은 거야. 부담스러워. 그래갖고 야, 여태껏 주주들한테 네가 낸 돈이 더 있으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주식을 좀 더 줄게. 라고 얘기하는 것을 무상증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법정적립금 중에 이렇게 하자. 이익준비금이라는 게 있었죠. 이게 뭐야? 이거는 네가 현금 배당 받는 금액 중에 10%를 내가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한다는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이거를 왜 만든다고 그랬어? 이 기업이 망해도 절반은 돌려주고 싶어서 우리가 적립을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무슨 말인지 기억나시나요? 자, 그랬을 때 이미 절반 이상이 쌓인 거야. 그러면 주주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내가 지금 너네들 주려고 50% 이상을 적립을 해놨는데 그 50% 넘어가는 금액 주식으로 좀 더 갖고 있을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주주들이 응 하면은 알았어 나눠줄게 하면서 무상증자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한번 따져보자. 얘는 주식이 발행이 되지. 그쵸? 자, 그러면 액면 금액은 변할까? 아니야, 그냥 주식만 주는 거야. 불변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주식을 나눠주니까 발행 주식 수는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액면 금액 곱하기 발행 주식 수가 자본금이잖아. 자본금은 증가하겠지. 맞죠? 자, 근데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재원으로 하니까 얘를 바탕으로 주식을 주는 거잖아. 그러면 자본잉여금은 감소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여기로 넘긴 거 아니야. 맞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무상증자요. 주식 발행 초과금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는 봐봐.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2개, 이익잉여금이라고 해보자.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돈을요. 여기로 옮기는 거야. 즉 내가 손가락에서 두 번째 손가락 한마디를 떼요. 그래서 여기다 붙여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자본금은 증가하지. 자본잉여금은 감소하지. 하지만 자본 전체는 변함이 없어. 아시겠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무상증자, 이익준비금을 바탕으로 한 무상증자는요. 자, 이익준비가 어디 있어? 이익잉여금에 있지. 얘를 재원으로 돈을 주는 거야. 주식을 주는 거야. 그러면 얘를 똑 떼서 여기다 붙여넣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액면금은 불변이에요. 주식만 줬으니까. 얘가 증가하죠. 그럼 자본금은 증가해요. 자본잉여금은 아무 영향이 없다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오히려 감소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시나요? 자, 그러면 봐봐. 내가 새끼손가락 한마디 쪘다. 엄지에 붙였단 말이야. 그러면 자본금은 증가, 이익잉여금 감소. 하지만 자본 전체는 불변. 그쵸? 자, 그 다음에 주식배당이요. 자, 주식배당이라고 하는 건요. 요거예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재원으로 주식을 주는 거예요. 원래 돈으로 줘야 될 거, 야, 네가 돈으로 배당을 주려고 했는데 네가 주식을 원해? 주식으로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얘도요. 주식 수만 늘어나요. 그러면 자본금은 증가하겠죠. 그리고 자본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요. 이익잉여금은 그만큼 감소한다고요. 사실 무상증자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야.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뭐 이 정도만 좀 얘기하자. 그러면 요 세 가지 항목은요. 특징이 뭐야? 자본 총액은 불변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네요? 자본 총액은 불변이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자. 자, 보시면요. 1번 보시면은 우리 이익잉여금의 자본 적립하는 주식 배당인 경우는요. 자본금은 증가하고 이익잉여금 감소한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자. 바로 4번으로 가볼게. 주식 배당이나 무상증자는요. 순자산이 증가한다. 순자산이 다른 말로 뭐야? 자본. 자본이 증가해요? 아니요, 불변이라고. 변하지 않는다고요. 답 4번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얘기해볼게. 주식 발행 초과금은요. 주식의 발행 가액이요. 액면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한다. 이거 맞는 말이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기말 재무상태표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당기 이익잉여금으로 처분사항이 반영되기 전 금액이죠. 그러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를 추가적으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인데요. 답은요. 이건 찍고 갈게. 4번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영업의 비용은 몇 번이었어? 900번대였지. 그럼 당연하게도 영업의 수익도요, 900번대야. 아시겠나요? 그러면 그 외에 영업 수익은 몇 번일까? 영업 수익은 제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했죠. 매출액밖에 없다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이게 400번대예요. 그래서 정 모르시겠으면 일반 전표 입력 불러오신 다음에 코드로 보셔도 되는 거라고. 아시겠나요?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자, 그 다음에 9번이요. 자, 주식회사 삼척은요,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자, 직접 노무 시간의 밑줄. 자, 요거 세 글자를 줄인 뭐야? 조업도죠. 그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 이거 구하는 방법이 있었잖아. 첫 번째가, 1월 1일에 제조간접비 예산액을 구하는 거죠. 맞죠? 자, 제조간접비 예산액을 구하고, 얘는 제조간접비 예산액은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해? 이렇게 구하죠. 예정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12월 31일 예정 배부액을 구할 수 있었다. 얘는 어떻게 구했어요? 실제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얘와 그 이후에 발생하는 실제 제조 간접비와 비교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요거 하나씩 구해보자. 자, 지금 단기 초에 예상 직접 노무 시간은 5만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5만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예상액은 300만 원이었대. 그러면 여기가 300만 원이라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예정 배부율을 구할 수 있겠다. 얼마야? 60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 60원은 여기도 60원일 거 아니야. 맞죠? 자, 여기도 60원일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실제 발생액이 50만 원이래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현재 50만 원이라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3,000시간이래. 요게 망하겠네,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배부 차이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계산하면 예정 배부액은 얼마예요? 18만 원이잖아. 내가 예상한 건 18만 원인데 지금 50만 원이 발생했다는 거지. 그러면 예상한 거보다 실제가 크잖아. 나 과소 예측한 거죠. 그래서 과소 배부 32만 원 이렇게 답이 나올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나도 몰라요. 그럼 얘네가 잘못한 거지. 나한테 따지지 마. 자, 그 다음에 10번이요. 자, 다음의 항목을 원가 행태에 따라 분류할 경우 성격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자, 원가 행태잖아. 그러면 얘는 변동비와 고정비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문제는 난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해. 왜냐면 명확하게 줬거든. 매월 일정하게 발생하는 임차료. 얘는 뭐야? 고정비죠. 나머지는 다 뭔가에 따라 변하고 있잖아. 변동비라고. 이런 문제는 낼만 하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가공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용어 정리하고 가자. 기초원가는 뭐야? 기초원가, 기본원가는 뭐예요? 요거 합계액이죠. 자, 가공원가는 이거잖아. 그렇죠? 자, 단기총 제조원가는요?
얘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거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얘기했죠.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얘기했지. 자, 이건 정리하고 가자. 자, 그러면 가공원가 구하래. 뭐야? 이거 두 개잖아. 맞죠? 그래서 430만 원. 자, 그 다음에 12번. 원가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냥 바로 찍고 갈게요. 답은요? 2번이죠. 그렇죠? 가장 정확한 방법은 뭐야? 상호배법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3번.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답은 난 이거 틀릴 뻔했었어. 맞추긴 했는데 답은요? 2번이죠. 일반 의약품은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의료보건 영역에서 약이라고 얘기하는 건 약사가 제조한 용품만 가능한 거야. 아시겠나요? 약사가 제조해서 우리 그거 있잖아. 막 그 타이레놀 이런 거는 포장되어 있는 거잖아. 안 돼.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흰색 봉투에 이렇게 넣어서 아침 거, 점심 거, 저녁 거 막 이렇게 패킹돼서 나오는 거 있죠. 그거는 가능하다고. 그거는 면세고요. 그 다음에 타이레놀 뭐 흔히 말해 가스알 명수 이런 건 다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시제품은 안 돼요. 시제품.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14번. 자, 부가가치 대 공급 시기가 잘못 연결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리하고 가자. 자, 불러. 첫 번째, 재활 공급 시기야. 원칙 뭐예요? 인도일이죠. 그렇죠? 자, 예외적으로 수출일 때는 선적이 기적이, 그 다음에 무인 판매일 때는요. 현금 인치일, 그 다음에 조건부 판매일 때는 성취일이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간주 공급일 때는 상유 발생일이라고 얘기했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장기할부, 중간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 지급, 그 다음에 계속적 공급이야. 요거는 이건 되게 잘해보더라. 이게 마음에 들어? 입에 툭툭 달라붙어? 대각 봐.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식이요. 자, 이 원칙은요. 완료의 기준이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예외적으로 요거 하나만 외우자고 얘기했잖아. 요거. 맞죠? 이 대각밭이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용역의 공급에서요. 계속적 공급의 가장 큰 예시가 뭘까? 이게 부동산 임대야. 지금 이 학원도 빌려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도 지금 계속적 공급을 받고 있잖아. 임대 용역은 지금도 계속 적용받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거까지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화의 수입식이요. 이게 언제예요? 수입 신고 수리일이었죠. 맞죠? 얘들아, 내일 시험이야. 내일 시험이야. 자, 그래서 요거 답을 골라보면요. 답은요. 나도 봐야 돼. 됐다. 답이 없는데? 수영한테. 야, 치사하게, 이게 틀렸어요. 수령한 때가 아니죠. 받기로 한 때야. 받은 때가 아니야. 받기로 한 때라고. 아시겠죠? 밭이 없잖아, 밭. 대강만 있잖아요. 그렇죠? 오이씨. 이딴 문제일래? 너무하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저는 개인적으로 회계 1급에서는 이 정도 문제만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부가가치 파상 수출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는 거는 영세유 제도죠. 그렇죠? 자,
한번 보자. 자, 우리 영세제도는요, 취지가 뭐였어요? 소비지구 과세원칙 구현이었죠. 그쵸? 이거를 하면은 이중과세가 방지가 되고요. 수출이 촉진되고, 그로 인해 외화 획득이 장려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의 취지는요. 이거 목적이야. 나쁘자 해? 네. 편의 목적이죠.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조세 징수 비용이 절감이 돼요. 그 다음에 조세 협력 비용이 감소한다고. 이런 목적이 있는 거야. 납세자가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세무서가 굳이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게 감소하는 거라고. 이해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면세제도의 취지는요. 면세제도의 취지는 역진성 완화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대손세액공제제도는요. 과세 형평을 위해서요. 이 취지는 알고 가죠. 왜냐면 돈을 못 받았어. 근데 그 사람한테 세금을 거둘 수가 없잖아. 과세 형평을 위해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취지 정도는 조금 알고 갑시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 1번은 안 할게요. 1번은 굳이 할 필요 없고 3번만 1번에서 물음 3번만 좀 보도록 할게. 자, 요거요. 정기분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를 확인하였다. 정기분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시오.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어제 풀었던 게 친절한 문제인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조원가에 운반비가 지금 누락이 됐죠?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뭐 해줘야 돼? 정기분 원가 명세서에서 운반비를 추가 입력해줘야죠. 그러면 뭐가 바뀔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바뀌죠. 변동이 되면 이게 변동이 됐기 때문에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가셔서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수정해줘야죠. 그렇죠?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변동이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변동이 되면요.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인가? 이름 뭐였다? 잉여금 처분 계산서. 그래서 가셔서 단기 순이익을 변동을 시켜야죠. 이거는 불러오기 버튼을 이용하시면 되죠. 그리고 차기 2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변동이 되니까 요거를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 가셔서 2월 이익 잉여금을 수정해 주시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 대차 차익이 나는지 대차 차익 검토를 하시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처음에 어렵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쉽잖아. 그렇지? 눈에 보이나? 자, 그래서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쫓아가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오후 문제 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붕괴 문제가 간단하게 좀 나왔었는데요. 자, 파주시청에 판매용 제품을 기부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의 제품을 기부한 거잖아. 우리 손에서 없어진 건 얼마야? 2천만 원이죠. 3,500만 원이 없어진 게 아니지. 그러면 요거 붕괴해 보면 화면에 기부금 2천만 원. 그 다음에 제품이 없어진 거죠? 대변에 제품 2천만 원. 이렇게 쓰면 되지. 그치? 안 되지. 뭐가 문제야? 요거 입력해 주셔야죠. 제품이 본래의 목적으로 쓰인 게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나름물산에 제품 500만원에 판매 계약을 하고요. 판매 대금 중에 30%를 당좌 예금 계좌로 송금을 받았대요.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당좌 예금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죠. 얼마가? 150만원이. 그쵸? 자, 그 다음에 대변에는 요거 미리 받은 돈이자 선수금이죠. 그쵸? 그 다음에
거래처 적어 주셔야지. 이해 가시나요? 어차피 늦은 김에 그냥 잠깐 딴 얘기 좀 하고 본론으로 들어와서 자 우리야 10월 1일 부곡무역의 외상매출금 200만 원은 대손 요건이 충족했대요. 근데 얘 지금 대손 충당금이 없대. 그러면 어떻게 분류해야 될까? 그냥 외상매출금 일단 갖다 버려야죠. 부곡무역 거. 그 다음에 우리요. 요거 대손 충당금이 없으니까 다 그냥 대손 상각비 처리하면 되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미수금이었다면 어디가 바뀔까? 기타의 대손 상각비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까지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11월 11일 장기 투자 목적으로 밑줄. 자,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얘는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죠. 뭐예요? 매도 가능 증권 사온 거지. 그렇죠? 자, 매도 가능 증권을요. 4,000주를 주당 10,000원에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를요. 보통 예금 계좌 그래서 4천만 원이죠. 그리고 얘를 보통 예금에서 이체를 시켰대요. 우선 얘부터 볼 거야. 자, 그 다음에 매입 수수료가 얼마가 발생을 했어? 지금 11만 5천 원이 발생했죠. 자, 그러면 얘는 단기 매매 증권이 어쨌든 아니잖아. 취득 부대 비용으로 봐야지. 그래서 이 11만 5천 원을 여기다 얹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맞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입력하려고 여러분들이 당차게 일반 전표를 열어보니까 11월 11일이지. 해봤단 말이야. 두 개야. 뭐를 써야 돼? 여러분 요거 쓰셔야 돼요. 요거 쓰셔야 돼요. 여기서 매도 가능 증권은. 자, 123번에 매도 가능 증권은요. 두 가지 성격이에요. 첫 번째는요. 곧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샀다고 곧 판매할 매도 가능 증권이야. 유동성 대체를 시켜버린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게 123번을 적히거나 아니면 이런 금융사업을 하면서 금융사업에 투자한 사람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것들, 그거를 123번으로 구분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일반 회사에서 그냥 매도 가능 증권을 사온 거잖아. 178번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매도 가능 증권은 무조건 178이에요. 아시겠죠? 매도 가능 증권은 무조건 178이야. 자, 그 다음에 12월 4일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생산부서의 직원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자, 강사료는 250만 원이고요. 좋겠다. 이렇게 한번 250 벌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228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했대요. 자, 우리가 강사 불러서요. 교육을 시킨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들어간 교육훈련비는 얼마야? 250이죠. 그리고 얘는 생산부 직원들을 위해서 한 거니까 500번대로 구분해야지.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실제로 준 돈은 지금 보통예금에 준 돈은 228만 원만 줬잖아. 그럼 나머지 금액은 그쵸? 원천징수 위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돈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22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게 22만 원이 나왔지? 그래서 이 정도까지 좀 알고 계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6번이요. 온천전기에 대한 외상매출금 690만 원을 온천전기에 대한 외상매입금과 상기하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받을 돈, 줄 돈, 퉁치자. 요거잖아. 그쵸? 자, 그러면 우리요. 외상매입금, 온천전기 거 안 갚아도 되고요. 외상매출금 못 받아요. 온천전기 거.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끝. 그지? 그 다음에 오늘 표가 잘 안 나와 있어서 이건 어떻게 고치지? 누가 바꿔놓은 거지?
자, 1번부터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이왕 늦은 거, 잠깐 쉬었다 할래? 어차피 이거 풀다가 끝날 것 같아요. 112에는 제가 그냥 문제지를 드릴게요. 오늘 집에 가서 풀어보세요. 그리고 영상도 보내드릴게. 그 영상도 같이 보시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가죠. 가보도록 할게요. 자, 3번부터 얘기할 건데, 3번은 제가 여기 화면이 깨져가지고, 여러분들, 그 문제집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7월 11일,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나왔죠? 자, 내국 신용장에 밑줄 쳤어야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전남에, 제품을 1650만원에 판매하고요. 영세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죠.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코드를 알 수 있죠. 그쵸? 이게 뭐예요? 12 영세죠. 7월 11일 12 영세고요. 자, 품목은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수량 단가는 안 나왔으니까 넘어가고요. 제품은 1650만원 이렇게 팔았고요. 자, 그 다음에 전남한테 팔았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고요. 그럼 영세의 구분은 우리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거래니까 3번으로 구분을 하셔야죠. 그 다음에 서류번호 입력은 생략하라고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분계 혼합으로 하면 제품 매출한 거 맞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판매 대금은요. 약속 어음으로 받았으며 계약금은 작년에 500만 원을 받은 게 있나 봐요. 그러면 차변에는 선수금을 먼저 없애줘야죠. 자, 선수금 이거 전남 거 50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받을 어음으로 받은 거잖아. 그렇죠? 받을 어음으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 자, 그다음에 회사 건물에 부착할 간판 제작 대금 550만 원. 자, 부가세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 50만 원은 현금으로 빛나는 간판에 지급하였다. 나머지는 다음 달에 전자세금 지급하기로 하고 전자세금 계산서까지 받았대요. 그리고 얘를 뭐로 처리한대? 자산으로 처리한대. 그래갖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어요. 간판은 대체 어떤 자산으로 처리를 해야 되냐? 라고 고민을 했는데 요거 8월 25일 자, 일단 얘기하면서 할게요. 자, 우리 50일 과세가 되고요. 그쵸? 사온 것은 간판이고요. 그렇죠? 자, 공급가액은 500만원, 부가세 50만원, 그 다음에 빛나는 간판,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는 받았고요. 분계는 혼합으로 하면요. 자, 우리가 사온 것을 얘를요, 비품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비품이야, 비품. 아시겠죠? 비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 50만원은 현금으로 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0만원은 아직 안 준 돈이지. 미지급금이죠.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회차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산으로 대체 뭘로 처리할까? 너무 고민이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정도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이요. 3번 가보면요. 자, 한수 상사에 제품을 550만 원에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까지 발급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 10일 과세가 될 거야. 그 중에 보통 예금으로 200만 원을 입금받고요. 나머지는 이달 말에 입금받을 예정이래요. 그러면 요거는 간단하죠. 왜 내려가냐? 9월 17일 10일 과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제품을 팔았고요. 수량이나 단가는 안 나와있으니까 500만원, 50만원. 그 다음에 한수 상사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고요. 분계 혼합으로 하겠다. 라고 하면은 자, 우리 얘 돈을 어떻게 받았지? 외상 매출금, 아니 보통 예금으로 일단은 200만원 받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상으로 있으니까 외상 매출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비사업자인 나누리에게 제품을 110만원에 판매를 했대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였대. 자, 우리가 판 제품은요. 과세예요, 면세예요? 과세죠. 어떻게 알아요? 일단 여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부가세 금액도 나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세인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러면 얘요. 10월 2일 22 현과가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제품을 팔았고요. 얘 110만 원이죠. 부가세 포함해서. 그러면 이렇게 알아서 110만 원 입력하면 알아서 찢어주죠. 그 다음에 거래처 입력하라고 했잖아. 그렇죠? 공급처명을 입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나누리. 그렇죠? 나누리라는 사람이 있네. 나누리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자연스럽게 넘어가고요. 분계는 혼합으로 하겠다. 라고 하면은 요거 현금으로 팔았으니까 현금으로 받았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현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끝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간만에 나오는 수입. 자, 해외 거래처 윈스톰으로부터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부산세관에서 아래와 같은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 된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그 다음에 재고 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는 생략하래요. 그러니까 부가세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하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수입했으니까 1월 19일 55 수입이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사온 거는 원재료죠. 수출 신고 수입 신고 필증 참고하라고 했는데 뭐 사온 게 원재료니까 뭐 여기다 수입 신고 필증 참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금액은 260만 원, 그 다음에 세액은 26만 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지금 우리 누구랑 거래하고 있는 거야? 세관이죠. 그렇죠? 부산 세관하고 거래하고 있고요.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고요. 분계 혼합으로 하면요. 부가세에 대한 분계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대변에 얘를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했으니까 현금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아따 전표 많다. 자, 그 다음에 12월 1일 본사관리팀에서 회사 이미지 개선을 위해 광고 대행사에 광고를 의뢰하고 우리 카드로 결제를 했대요. 자, 우리 광고 지금 광고를 의뢰하고 광고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은 거지. 그렇죠? 자, 얘 과세거래야 면세거래야? 과세거래죠. 어떻게 알아요? 부가세 금액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자, 그럼 카드를 결제하고 과세거래한 거니까 11월 1일에 57 카과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광고 대행 뭐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금액은요 330만 원이죠. 이렇게 입력하면 지가 알아서 찢어준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사왔냐면 이름이 광고나라네. 광고나라. 그 다음에 그러면 무슨 카드 긁었니? 라고 해서 지금 여기 우리 카드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카드. 자, 그리고 분계는 혼합으로 하면요. 우리가 사온 게 원재료는 아니죠. 그렇죠? 광고 선점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본사와 관련된 거니까 800번대로. 그 다음에 대변에는 얘 카드로 보이겠습니까? 미지급금. 그 다음에 거래처 바꿔줘야지. 그렇죠? 우리 카드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끝나는 거죠. 되셨나요? 그 다음에 4번이요. 자, 전표 수정 문제인데요. 자, 주식회사 정모 상사로부터 1200만 원을 차입하고 모두 장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 회사 회계 처리는요. 지금 뭐 얘가 현금 등으로 뭐 이렇게 들어왔나 봐. 아직 모르겠어요. 뭘로 들어왔는지. 그다음에 이렇게 분계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알고 보니까 올바른 회계 처리는요. 이 중에 200만 원은 올해 갚아야 되는 거잖아. 맞잖아. 상환기일이 이때로 확인이 됐잖아. 이거 24년도 문제니까. 그러면 단기 차입금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정목 거 200만 원과 나머지는 장기 차입금이 되겠지. 요렇게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를 고쳐주면요. 7월 일반 전표 입력이 있겠죠? 자, 요렇게 돼 있는 것을 얘는 1000만 원으로. 맞죠? 그 다음에 대변에 단기 차입금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거래처 정목 거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끝나는 거지. 이해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자, 공장 건물 운반 목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요. 대금 1,100만 원을 다온테크의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엘리베이터의 설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만 착오로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대요. 그렇죠? 자, 그러면 회사 회계 처리는 지금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거지. 그렇죠? 그러면 얘를 고쳐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얘 부가세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디에 적혀져 있을까? 전표에서 회계 처리만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가보신 다음에 날짜가 11월 10일. 여기까지는 다 맞게 했다고. 근데 분계가 잘못됐으니까 얘가 수선비가 아니라 뭐야? 얘 지금 공장 건물이죠. 그래서 건물의 원가에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자, 이거 얘기해보자. 여러분, 이 회계 처리 때문에 우리가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을까? 원래 자본적 지출로 적혀야 될 게 수익적 지출로 적혀버렸잖아. 비용의 과대기상이 일어나죠. 그러면 수익 마이너스 비용이니까 비용은 손익이니까 지금 당기순손익이 과소기상돼 있겠지. 맞죠? 그 다음에 자산으로 적혀야 될 게 지금 비용으로 적힌 거잖아. 자산에 과소기상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니까 자본의 과소기상도 있겠지. 요게 이론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죠. 이해 가시나요? 이거 잠깐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2월 11일 실제 현금 보유액이요. 장부상 현금보다 67만 원이 많아서 현금 과부적으로 처리하였던 자, 여기까지. 우리요. 지금 현금이 과한 거죠. 더 많은 거잖아. 현금 과부족을 발견했을 때는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됐겠지. 요렇게. 맞죠? 자, 이거를 우리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결산시까지 가본 거야. 그쵸? 그래서 결산시에 가보니까요. 일부 34만원은 원인이 밝혀졌는데 33만원은 모르겠다는 거지. 그쵸? 자, 그러면 일단 결산차변에 현금 과부족을 없애야죠. 그리고 결산 대변에 자, 우리가 요거 받은 거 34만원은 선수금, 은비상사 거였고요. 나머지는 몰라. 그쵸? 이거 뭐야? 자비이익이지.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두 개 따로따로 이렇게 보셔야 된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어디 거지 갔어? 2번이요. 자, 24년 7월 1일에 제품 생산 공장 1년분 임차료가 120만 원을 지불하고요. 전액 비용 처리했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임차료 납부 시에는 7월 1일이었는데요. 자, 이때는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죠. 임차료 500번대 120만 원을 이렇게 비용으로 잡았다는 거잖아. 맞죠? 자, 근데 이때 납부하면서 12개월치를 비용 처리한 거죠. 그쵸? 그러면 결산 시에는 잔액분에 대한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거지. 그쵸? 잔액분, 즉 차기 해당분이잖아. 그러면 차기에 해당되는 건 몇 개월치야? 6개월치죠. 그쵸? 그러면 요만큼은 아직 비용이 아니라는 거지. 맞죠? 자, 그러면 분개해보면요. 선급비용이고요. 누구한테 냈냐? 거래처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60만 원은 미리 낸 돈이고
이거는 아직 임차료가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 문제가 간만에 좀 나왔어요. 간만에 좀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잘 봐. 3번이요. 회계연도만의 퇴직급여 추계액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가입하였고, 즉 이게 무슨 얘기야? 기초금액은 없다라는 거죠. 맞죠? 자, 기초금액은 없고요. 그 다음에 전액 이체, 보통 경우에 이체 지급해였대요. 그러면 봐봐. 이거 퇴직급여니까 결산자를 입력하셔서요. 그쵸? 1월부터 12월 하신 다음에 퇴직 충당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 맞죠? 프로그램이 잘못된 거지. 아니야. 여러분들 여기를 쓸 수 있는 건 여기를 쓸 수 있는 건요. 여기를 쓸 수 있는 건 DB형만 쓸 수 있는 거야. DC형은 그냥 납입하고 비용 처리하고 끝냈댔지. 맞죠? 그래서 얘는요. DC형이잖아. 적어줄게. 확정급여형은요. DB는요. 얘는 결산자료 입력해서 자동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나온 확정기여형 DC형은요. 얘는요. 일반 전표 입력에 우리가 입력해야 돼. 수동 계산을 사용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만큼이 필요하대. 이만큼은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차변에 퇴직급여. 자, 생산부서니까 500번대로 2,200만원. 그 다음에 얘를 보통예금에 줬다고 했잖아. 요렇게 분계가 하나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분계가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야. DC형은 납부했을 때 그냥 비용 처리로 끝내는 거니까.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요게 함정으로 나온 첫 번째 회차였어요. 그 내가 117을 뽑은 이유도 사실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 알려주려고. 아시겠죠? 요거 확정 급여형일 때만 요거 쓰는 거야. 확정 기여형일 때는 이거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좀 치우자. 자, 1번이요. 제1기 예정신고기간 중 주식회사 행복에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의 총 발행 매수와 공급 대가. 자, 공급 대가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다. 요거 물어봤죠? 어디 가야 돼? 우리 부가세에 대한 세금 계산서 얘기가 나왔잖아. 매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요거 세금 계산서 합계표 가셔야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합계표 가신 다음에 뭐야? 날짜는 1월부터 3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급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매출 쪽에서 누구야? 행복에 발급하는 거니까 행복이 어딨어? 여기 있죠? 9매고요. 그쵸? 6,550만원 적으면 되겠지. 안 된다. 부가세 포함시켜서 적어야 돼요. 아시겠죠? 두 개 합친 금액으로 적어야 된다고. 공급 대가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24년 6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영업의 비용 중에 발생이 가장 많은 계정 과목과 가장 적은 계정 과목의 차익은 얼마, 이 그지 같은 문제. 차익은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6월 한 달 동안만 물어보는 거잖아. 일정 기간에 물어보는 문제니까 얘는 일개표, 월개표 가셔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일개표, 월개표를 가보시면요. 6월 달만 이렇게 골라볼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한 달만 이렇게 골라보는 거.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거. 자, 합계금액 이자 비용이죠. 가장 적게 발생한 거 기부금이죠. 그렇죠? 차익은 96만 원 이렇게 되겠지.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리제 상사로부터
회수한 외상 매출금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거래처 원장 가시면 되죠. 자, 그랬을 때 거래처 원장을 가보시면요. 4월까지잖아. 4월 중인가? 4월 중이네. 그럼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외상 매출, 매출금 금에 대해서 리제 상사만 궁금하죠? 자, 이렇게 해보면, 자, 회수된 금액은 여러분들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을 때는 대변 쪽에 적히죠. 대변 금액을 보셔야죠. 그래서 163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자, 그래서 117회까지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어요.